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서론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제가 잡다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조금 더 음향에 관련된 걸로다가 서론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음향 시스템이란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향 시스템 상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음향 시스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강좌와 다음 주에 할 강좌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로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예요. 임펄스 응답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전자 전공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고요. 좀 더가 아니고 좀이죠. 시작하자마자 끝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음향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얘 아니면 쟤죠. 중간에 있는 앰프나 믹싱 콘솔은 별로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냥 믹싱 콘솔은 더하기, 앰프는 곱하기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 음질을 망가뜨리는 건 만약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음질이 안 좋다 그러면 이놈 아니면 쟤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로폰보다 더 의심이 가는 놈은 쟤이기 때문에 스피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스피커도 일단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보시는 디렉트 레디에이팅 스피커, 직접 방사형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음을 크게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혼을 쓰죠. 나팔을. 그래서 그 혼 스피커. 그다음에 혼 가지고도 멀리 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놈을 적층을 해가지고 여러 개 써가지고 만든 게 어레이 스피커죠. 그래서 그런 스피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전기 음향이란 무엇인가? 전기와 음향이 결부된 그런 음향을 갖다가 전기 음향이라고 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앰프, 스피커 등 전기하고 관계된 그러한 장비고 또 전기하고 관계된 거는 뭐 모터도 있고 뭐 발전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선풍기 뭐 냉장고. 전기하고 관련되지만 음향하고 관련된 거는 관련 없는 건 전기 음향 제품이 아니고 음향하고 관련된 제품.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 음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음향하시는 분들은 너무 까탈스럽고 까다로워요. 저도 그랬고 어떤 면에서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너무 일전에 어떤 자료에서도 봤는데 신념 거의 종교같이 음향은 이런 거야. 내가 추구하는 음향은 이런 거야라고 믿고 케이블은 또 이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DAC는 그러니까 디지털 투 AD 컨버터죠. DAC는 또 무슨 제품이 최고로 좋아. 이래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럼 그 사람 진짜 귀신 같은가 보다. 음향 듣는 거에 대해서 그런가요? 사실 정말 그건 종교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저도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데 뭔가 이단 종교 같아요. 이단 종교. 그래서 진짜 우리를 까발려 놓고 어느 정도가 진짜 당신의 능력이고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나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아집을 갖지 말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청각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저도 요새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저 자신에. 왜 그러냐면
아까 춘추? 그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나이가 저도 좀 외람되지만 좀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음이 안 들려요. 매해 테스트를 해요. 매해 이 하이 컷오프가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학교에서도 하거든요. 애들 그 중에 실망해서 자퇴하는 애도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이 지경인지 몰랐다 이래가지고 나는 음향 엔지니어 할 건데 엔지니어가 19km가 안 들려? 누구는 21km 들린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그죠?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슈퍼 골드 플래티넘 2열을 갖고 싶으면 보청기를 껴야지 지금부터요. 보청기를 끼고 그 튜닝을 잘 한 다음에 슈퍼로 되는 거죠. 자분까지 같이 확대돼서 들리겠지만 앰프에. 어찌됐건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100% 음향을 예를 들어서 0.1dB 바꿨는데 0.1dB 측정하면 나와요. 그죠? 0.1dB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Just noticeable difference가 있잖아요. JND가. 그죠? 음 높이, 음의 크기,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신열 박사나 다른 강사분들이 아마 강의하면서 어쩌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사실 능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간 평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잘 듣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해도 편차가 많이 있고요. 잘 듣지 못한다는 거는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판단력에 있어서 조금 전문가적이지 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편차가 이거는 편차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음을 갖다가 플랫하게 주고 너가 예를 들어서 100Hz 근처에서 3dB, 6dB, 뭐 10dB 올리고 아니면 3dB, 6dB, 10dB 낮추고 이러면서 어느 게 제일 좋은지 한번 해볼래? 했었어요. 다 좋대요. 다 좋대. 그러면은 이건 편차도 아니고 줏대가 없는 거죠. 완전히. 근데 제가 많은 학생을 데리고 해봤는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어떤 음이 진짜 음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연장이나 이런 쪽에서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이 진짜인지 알아요. 거기에 길들여 있고 헤드폰 바꾸니까 여기 헤드폰 전시대 있지만 더 빵빵하고 좋네. 본인 기호겠죠. 하지만 원음은 따로 있죠. 원래 음은. 그러니까 원음하고 구분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긴장을 풀고 자 한숨을 한 번씩 쉬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편안하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음향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림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거 마우스로 뭐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 가서 손으로 해야 되나요? 혹시? 이런 경우는? 아 물론.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 빛을 받죠 뭐. 아니면 뒤에 계신 분은 좀 불편하겠지만 레이저 포인터 쓸게요. 레이저 포인터.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소위 공연장입니다.
그림을 좀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공연장을 진짜 그리면 너무 커져서 사람이 거의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놨어요. 공연장 자체에 이 사람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엄청 부자겠죠. 혼자 들으면. 예. 바이올리니스트 하나 불러놓고 스트라디바리 20억짜리 불러서 연주 하나 시키고 혼자 듣는다.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 공연장의 저기 표값을 다 내야 되겠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에서 음향을 들으면 이게 원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론 원음이라고 해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내용이 이 원음 자체가 음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좋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 원음이 이 사람이 듣는 A라는 사람이 듣는 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녹음할 때는 이 사람 이 객석에 가가지고 녹음하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공연장 무대 상부나 악기 바로 옆에다 놓고 녹음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이는 음은 벌써 이 사람이 듣는 음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일단 여기서 변형이 한번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와가지고 이 사람은 좀 예산이 없어서 의자 하나만 놓고 그냥 헤드폰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공연장에 직접 못 가고. 그런 경우에는 트랜스미션 채널이라고 해놨는데 이 마이크에서부터 이렇게 증폭해가지고 헤드폰까지 가는 과정, 그게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에서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을 것이고, 믹싱 콘솔. 그래서 믹싱 콘솔에서 최종적으로 레코딩하는 데 가는 중간에 디지털로 코딩해서 디지털로 레코딩이 되어 있겠고, 그 레코딩이 되어 있는 것이 다시 예를 들어서 라디오 전파를 타서 라디오 FM으로 변조돼서 그게 가서 다시 또 복조된 다음에 그것이 증폭돼 가지고 라디오로 듣는다면 요 줄이 그려 있지만 사실 요 안에는 이러한 무선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이 채널이 있은 다음에 헤드폰으로 또 듣죠.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근데 헤드폰과 이어폰은 또 경험 다 해보셨겠지만 제품마다 다 음질이 다르잖아요. 걔도 또 뭔가 음색을 변환시켜 주죠. 그러니까 변환시켜 주는 단계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H1 A라는 사람이 듣는 음하고 얘하고는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맨 위에 있는 거요. 그 사람 C인데 이 사람은 B하고 비슷한데 헤드폰 대신에 스피커로 음을 듣는 거죠. 스피커로 음을 듣게 되면 자기 방의 음을 또 듣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가 직접 도달하는 음만 들린다면 이 방이라는 이러한 전달 함수를 빼도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스피커 음을 듣는 게 아니라 스피커 음 플러스 아주 많은 반사음을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음질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A와 B와 C는 서로 다른 음을 듣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게 A, B, C가 똑같으려면 A는 H1을 청취하니까 목표는 H1 이퀄 H1이 이 직접 A가 듣는 음입니다. 사실은 반사음까지 있기 때문에 이 반사음까지 포함된 걸 H1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써야 되죠. 왜 H1이 이거 안 돼? 이건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H1은 반사음까지 포함된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1이 H0 여기 그러니까 바이올린에서 마이크까지 가는 경로, 그 다음에 H2 요 전달되는 믹싱 콘솔 가고 증폭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경로, 그 다음에 헤드폰이라는 그러한 경로, 이렇게 요거하고 세 개가 동일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리스닝 룸에서 듣는 경우도 단계가 하나 더 복잡하죠.
H0에서 여기서 올라간 게 이 위에 있는 전달 경로를 통해서 스피커라는 놈을 통하고요. 스피커 음질이 또 관건이고, 그 다음에 H6는 듣는 방해 음향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많은 전달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 음향 시스템, 그러면 이 중에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해야 될 것은 마이크에서부터 스피커까지만. 이게 사실 전기 음향이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음향 다음에 건축 음향 파트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너무 무책임한 그러한 얘기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담당했다면, 회사에서 스피커하고 관련된 일을 담당했다면, 스피커에서 내가 스피커 귀대고 듣지 않잖아 이러고, 그죠? 뭔가 떨어뜨려 놓고 듣기 때문에 룸에 대한 거를 내가 모르고, 나는 룸 담당자가 아니야, 룸 어디 없나? 이러고서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룸까지 다 책임지셔야 되죠. 가정집이라면 가정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 특성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스피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즉 문제가 H6가 문제가 되니까 H5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향 시스템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복잡한 그림을 좀 요약을 해서 보면은 바이올린이 녹음되는 그러한 환경 자체, 소스 쪽의 건축 음향, 소스 쪽의 방해 환경,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에서 픽업 해가지고 프로세싱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되는 것들이 바로 전기 음향이죠. 스피커까지 내보내는 거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귀에 오는 동안에 건축 음향이 또 한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과정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 음향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스피커는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완벽할수록 안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오히려 얘를 덜 완벽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음질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건축 음향 전공하시는 분들도 오셨을 텐데 어쩌면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기쁘시죠? 예? 자, 임펄스 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 응답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쩌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임펄스 응답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여름에 특히. 요새는 안 써도 알아서 해주던데. 당도 체크. 그죠? 수박 살 때 두드려 보잖아요. 그게 임펄스 응답 보는 거죠. 임펄스 전용 망치를 갖고 다니진 않죠. 손으로 다 이렇게 둥둥. 근데 두드려 보고 뭐 압니까? 예? 어떻게 둥둥 어린 거 톡톡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걸 나 한번 연구를 해서 진짜 툭툭 소리가 익은 거야 라고 그 골든 이어가 내지는 측정기 직접 가져가가지고 다 재서 진짜 잘라보고 당도 재보고 코릴레이션을 구해가지고 이거와 이게 진짜 100% 일고 맞는데? 그러면 간이 측정기를 하나 만들어서 파세요. 수박 전용 임펄스 응답 측정기 100% 완벽합니다. 그러면 꽤 나가지 않을까요? 좀 싸게 팔면?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 두드려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음향 관련된 곳 공연장을 갔다 그러면 다들 한 번씩 두드려 보던데요. 저도 그러고 둥둥 두드려 보고 이걸로도 쳐보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 임펄스 응답 측정하는 거죠. 어떤 소리가 나는가. 근데 임팩트 자체가 임펄스가 아니에요. 우리 손이. 이게 굉장히 두리뭉실한 펄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임펄스 응답은 아닙니다. 하여간 비슷하게 두리뭉실 임펄스 응답을
계속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걸 때려보면 뭔가 소리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건데 맞습니다. 뭐냐면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쟤도 한번 두드려 보면 이렇게 전자제품 어떻게 소리를 집어넣죠? 소리를 못 넣으니까 전기적으로 이렇게 펄스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임펄스죠. 임펄스. 이미 만난 펄스. 임펄스. 그래서 임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즉 그거는 이제 듣는 게 아니고 전자제품은 측정을 하니까 측정기에 나오겠죠. 물론 사운드로 발생이 되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형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믹싱 콘솔이나 뭐 앰프나 이런 걸 측정했다고 하면 보이진 않고 무음인 간의 상태에서 뭔가 응답이 나오죠. 그걸 측정하면 이 앰프가 골았네. 예? 뭐 오래됐네. 이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죠. 그 수박 측정하는 거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중요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 이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임펄스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 관련 튜닝 하실 때도 주로 뭘 하시죠? RTA 그죠? 3분의 1 옥타브 좀 더 좁게는 뭐 12분의 1 뭐 이런 거 하실 텐데 그것만 죽자사자 하지 마시고 그건 조금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하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간 도메인에서 중요한 건 시간 도메인이에요. RTA 그다음에 FFT 해가지고 찾으신 그 주파수 응답은 이미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시간 도메인에 있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분석도 하고 뭔가 좀 조치도 취하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펄스 응답이란 이렇게 펄스를 제로라는 시간에 주고 이 시스템을 전부 통과해서 보면 펄스 제로 시간에 줬는데 출력에서 제로에 나올 수 있나요? 같은 시간에 탁 동시에 나올 수 있으면 완벽하겠죠. 자, 완벽한 건 뭡니까? 내가 준 게 펄스 하나니까 받을 때도 펄스 하나 있는 게 딱 맞죠. 원음 그대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비슷하게는 있죠. 아주 완벽한 앰프,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거의 펄스 주면 펄스만 나와요. 그렇지만 다른 장비들은 전부 안 그렇습니다. 스피커들은 정말 다 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쟤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고서 그냥 저런 게 있네 빨강이가 이렇게 나왔네 이러고 말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중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크기가 큰 놈이 하나가 있다든가 그걸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작은 것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뒤에 큰 게 나타나면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뭔가 하나가 뻘떡 이렇게 튀어나왔네. 그러면은 그게 원인이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데 저걸 측정하지 않고 그냥 주파수 영역에 측정하면 뭔가 이렇게 주파수 특성에서 나오면서 딥이 하나가 푹 떨어졌어요. 딥이 생겼어요. 딥. 푹 떨어진 거예요. 아래로. 그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거 이 부분이 안 나오네. 이퀄라이저를 올려야지. 찌익 올리잖아요. 이퀄라이저를 올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 영역에서 펄스가 생겨서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까지 말씀드린 거면 오늘 할 건 거의 다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억셉트하고 거기에 동의하시고 그거의 측정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더 아실 수 있으면 사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오늘 그거기 때문에 많이 했다 생각하고요. 그럼 강의를 마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임펄스 응답 드디어 주파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임펄스 응답을 주파수로 바꾸려면 저렇게 FFT라는 과정을 통하죠. 후리에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죠. 그죠? 후리에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규명을 해가지고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펄스 하나를 갖다가 주파수에서 보면 즉 이 펄스라는 놈은 어떤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의아하게도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주파수 성분을. 그러니까 아까도 밖에서 보니까 스피커인지 뭔지 측정하는데 이런 거 하던데요. 그죠? 그거 밑에서부터 훑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죠?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까지 훑어보면서 크기가 어떻게 잘 나오는가 이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펄스 자체에 저런 에너지가 다 있어요. 모든 주파수 성분이. 그러면 우리가 훑어볼 필요가 없죠. 이거 하나만 딱 주면 돼요. 이렇게. 물론 지금 측정하시는 그거는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다른 알고리즘을 돌리느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진짜로 좀 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아날로그 플롯을 해서 따라갔었죠. 그죠? 뭐 BNK의 옛날 장비들 보면 막 플로터로 막 플로터. 옛날에 성경모 교수님 따라가지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추운 겨울에 건물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에 가가지고 그런 걸 측정했던 기억이 나서 플로터 가지고 교수님도 엄청 고생하셨죠. 추운데. 그러니까 공사장이니까 유리창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꼭대기 그때 화이트보드 안 쓰고 갔던 것 같아요. 막 다니면 컴컴한데 그것도 막 가가지고 그 지금 잘 되냐? 네, 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정말 암울했던 시절이죠. 지금 계속 암울했죠. 제 졸업할 때까지도. 그래서 측정 하나 하려 그러면 지금 컴퓨터보다 더 큰 모니터가 왜 이렇게 커요, 그거? 그걸 다 들고 가야 돼, 둘이서. 사실 지금 보면 기능도 별거 없는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포터블로 돼 있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죠. 요새는 뭐 노트북도 아니고 전화기로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편해졌던데. 근데 사실 측정한다 하면 측정을 받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무거운 거 들고 오면 뭐 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좀 인정해 줄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뭐야 이거. 돈 괜히 많이 줬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요점은 임펄스 응답은 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 가진 놈을 한번 쏘면 우리가 그쪽의 반응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즉 우리가 모든 주파수를 이렇게 쏘든지 뭐 아니면 랜덤 노이즈를 쏴가지고 전대역을 음을 틀어주든지 틀어주고 반응을 보는 거하고 임펄스 응답을 먼저 보고 FFT 해서 이거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다른 거는 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막바로 가면 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쟤를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고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동차 튜닝도 마찬가지예요. 룸 튜닝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다. 뭔가 튜닝이라는 거 그거 할 경우에는 문제를 다 타임 도메인에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했더니 뭐 쓸모없네 별 필요 없네 이런 뭐 버려도 돼요. 하지만 쟤를 보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음향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의 사례입니다. 자, 맨 왼쪽 위는 야마하 MSP5 트위터를 직접 측정했던 거예요. 뒤에 찌글찌글 나온 게 저게 진짜 특성인지 잡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저런 식으로 내가 준 거는 펄스 하나입니다. 근데 스피커에서는 저렇게 꼬리를 달고 나오죠. 이게 지금 타임 듀레이션이 여기까지가 타임 스팬 자체가 3ms밖에 안 돼요. 3mm, 1000분의 3초. 1000분의 3초에 저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얘는 룸 에코. 어떤 룸을 측정했더니 저렇게 에코가 나온 거예요. 뭐 이상한 게 막 뒤에 꼬리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큰 방인데 저런 경우에는 저거를 만약에 RTA로 특성을 측정했다면 저 에코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저 타임에 이 시간에 에코가 떴다는 거를 그리고 이 뒤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음질이 이러네 해서 이퀄라이징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문제는 저 에코란 말이에요. 에코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뭐 에코라는 게 뭐겠어요? 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면을 찾아서 흡음을 해주면 돼요. 그럼 딱 없어져요, 제가. 그러면서 이퀄라이징 할 필요 없이 완벽한 깨끗한 음색이 되죠. 그죠? 전자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건축적으로 접근하자. 또 건축을 음향하시는 분 좋아하시겠네. 건축적으로 접근해야 돼. 건축이 해결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 미션이에요, 미션. 여러분의 미션이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 음향 하시는 분이 건축 음향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또 전기 음향을 해야 됩니다. 같이 알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면 안 돼요. 신호 처리,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퍼펙트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접근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리스닝 룸 임펄스 리스폰스. 이건 지금 개수하고 있는 리스닝 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일전에 측정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무지 안 좋아요. 저것만 봐가지고는 뭔지 지금 뭐가 안 좋은지 잘 모르시겠죠? 저거가 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감소해 가는가 그게 이제 잔향 시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주파수 대역별로 찾아낼 거예요. 저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Hz, 100Hz, 200Hz, 400Hz, 800Hz, 1000Hz 별로 전부 다 감쇄 커브가 나오죠. 그러면 저음이 감쇄가 빠른지 고음이 빠른지 그거를 알게 되는데 만약에 아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룸 EQ를 갖다가 측정하면 해갖고 어딘가 튜닝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방에 있는 EQ를 또 내려야지. 그런다고 저음이 없어지나요? 기분 되게 계속 안 좋아요. 그렇게 해도. 걔는 건축음향적인 문제예요. 또 자꾸 얘기하려니까. 건축음향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건축음향을 잘 하셔야 됩니다. AV 쪽에 하셔도 요새는 AV 그러면 오디오, 비디오, 건축음향 다 해야 돼요. 너무 머리 아파요. 저도 비디오까지 해야 돼요. 요새 뭐 HD, SDI 요새는 12G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비디오까지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비디오 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엄청 많아요. 오디오? 나는 오디오야 그러면 아마 소외되실 걸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필터링을 통해서 대역별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흡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 많으면 자리별로 듣는 위치별로 전부 다 측정을 저걸 다 해요.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보통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군데서 하고 말았는데 시간이 많으면 매트릭스로 메쉬로 딱 짜고 전부 다 그 위치별로 마르크 50cm 간격으로 해보세요. 한번 며칠 걸리나. 높이별로 다 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거 다 측정 계속 끝난 다음에 다시 측정해 놓고 아 진짜 좋아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논문 쓸 분들은 하면 돼요. 논문. 근데 그냥 한 번 하고 우리 집 할 것 같은 경우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임펄스 측정은 옛날에는 진짜 무식하게 이걸 썼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펄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전자장비에다 쐈어요. 쏘니까 어떻게 되냐면 펄스라는 게 한 번 가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한 번 가고 다시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엄청 조용해져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조용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클릭 소리가. 자, 이게 시스템에다가 주는 에너지는 얘 하나밖에 없죠. 뒤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분 동안 측정을 해도 쟤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너지가 전체 시스템에 가해진 에너지가 너무너무 미미하죠. 그죠? 측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첫째,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주변에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 언제나 노이즈가 있잖아요. 거기서 노이즈에 얘가 묻혀버릴 수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아 SNR이 안 좋으니까 나 좀 그럼 크게 틀래. 엄청 크게 틀어요. 시스템 크게 틀면 어떻게 돼요? 콘솔 같은데, 예, 콘솔 같은데 그거 뭐야 헤드룸도 넘어가가지고 그 클립되죠. 클립되면 망하는 거예요 또. 클립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스피커 같은 경우 트위터 내보내 버릴 수 있고 저거 하나 가지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임펄스를 직접 쏘진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리도 작고 에너지도 작다. 그래서 SNR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은 주로 쓰는 거는 아까 했던 거 훑는 거 훑으면서 훑어가지고 다시 뭐 역필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면은 얘를 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얻으실 수 있어요. 그 직접 만드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짜로 얻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측정기를 뭐 하여간 파일 같은 거 받아서 좀 불편하지만 프로세싱해서 저 얻을 수도 있고요. 직접 측정하는 측정기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파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MLS라는 걸 쓰죠. 그래서 잡음 같은데 잡음을 틀어주면 잡음이라는 거 뭡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다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랜덤하게 막 발생하니까. 근데 그 MLS라는 거는 뭐냐면 미래를 알고 있는 잡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든 잡음이에요. 잡음인데 내가 만들었어요. 다 알고 있죠. 주인이 난데.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고 내가 틀어준 걸 아니까 오는 거랑 비교해서 어쩌고 저쩌고 프로세싱 하면 또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그러니까 사인 수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얘는 스웨프트 사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스웨프트 사인. 그러니까 사인을 수입하는 겁니다. 수입. 그거. 아니면 발음이 좀 그렇지만 첩 시그널. 첩. 이거. 같은 겁니다, 전부. or MLS를 쓰죠. 얘는 사인파고요. 얘는 잡음이에요. 얘는 훑는 사인파, 얘는 잡음. 그래서 얘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측정 장비에는 저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 스윕, 첩 뭐 이런 거 내지는 MLS 이걸 쓰시면 쏘는 동안은 소리가 욱 이거나 치 이건데 결국 측정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을 손을 대지 않고 좋은 음질을 만들어라 라는 미션이 떨어졌대요. 이퀄라이저도 쓰지 말고. 아, 저렇게 아이디어를 주신다니까. 초지향성으로다가 이렇게 반사음이 없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질문은 뭐냐면 에코 캔슬러를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캔슬했어도 이 자리에서 캔슬했어도 5cm만 움직여도 캔슬이 안 돼 버려요. 여기다가 내가 센서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댑티브로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맨날 끼고 있는 이런 거 핸드폰 이런 건 다 되죠. 그런데 건축음향까지 어떤 분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공간이라는 건 좀 그러네요. 우선은 전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선형 영역에서의 그 왜곡하고 그 다음에 비선형에서의 왜곡하고 그 두 개를 다 좀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까 JND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 이하로 그 벗어나지 않도록 그거보다 더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찌그러짐을 방지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글쎄요 이퀄라이저 쓰지 않고 걔를 갖다가 뭐 방법 자체는 좀 강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기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가 발생한 거는 주로 주파수 영역과 그다음에 시간 영역에서의 그 위상 변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음질화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퀄라이저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 음향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음을 향해서 우리가 마감을 하잖아요. 맨날 석고보드에다 페인팅 할 게 아니라 저기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페인팅은 비싸지. 석고보드의 벽지 이게 제일 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음이 중요한 공간이라면 적어도 그 위치만은 흡음을 하거나 꼭 필요한 것은 확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거 한번 말씀드리고 자, 맨 오른쪽에 밑에 있는 거는 콘솔 이퀄라이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EQ를 갖다가 플랫하게 놓지 않고 플러스 15dB 이게 아마 하이 쪽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원래 이제 플랫하게 되고 특성이 아주 좋다면 거의 임펄스에 가깝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밑으로 한번 쳐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몇 번 물결 모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